1943년 8월 17일 오전 7시 42분, 제임스 맥케나 기술병장은 뉴기니의 도아도루라 비행장에 있었다. 그는 P-38 라이트닝 전투기의 왼쪽 날개 아래 웅크렸다. 조종사는 생존이 불확실한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조종사는 로버트 헤이즈 중위였다. 그는 23살이었다. 6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지만 킬 수는 연기였다. 일본군은 아침 순찰대를 요격하기 위해 18대의 미쓰비시 A6M0 전투기를 보냈다. 헤이즈는 그들을 향해 곧장 날아가야만 했다. 맥케나는 8달 동안 P-38 전투기를 정비해왔다. 그는 항공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쌍발 엔진 전투기였고 트윈 붐 디자인을 가졌다. 직선 비행에서 빨랐고 고고도에서는 절대적인 괴물이었다. 하지만 P-38 전투기에는 미국 조종사들을 매일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제로기와 선회전이 불가능했다. 제로기는 더 가볍고 민첩했다. 공중전에서 P-38이 필요한 시간의 절반 만에 완전한 수평 선회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미국 전술교리는 P-38 조종사들이 제로기와 절대로 선회전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을 상대로 기동하지 말라고 했다. 속도를 이용하라고 했다. 고도를 이용하라고 했다. 급강하해서 사격하고 상승해서 이탈하는 전술이었다. 즉 치고 빠지는 전술이었다. 선회전에 휘말리지 말아야 했다. 헤이즈는 이 교리를 5번 시도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제로기는 너무나 영리했다. 그들은 미국 조종사들을 선회전으로 유인한 뒤 선회 방영 안으로 파고들어 미군기 꼬리를 잡고 격추했다. 저 공군은 지난 6주 동안 37대의 P-38 전투기를 잃었다. 대부분은 피할 수 없는 선회전에 갇힌 뒤 격추되었다. 맥케나는 너무 많은 조종사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고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P-38 전투기에 올랐다. 그리고 시신이 되어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했다. 훈련 교범은 이 문제를 조종사 과실이라고 했다. 교관들은 조종사들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케나는 더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조종사들이 아니었다. 바로 조종 케이블에 있었다. P-38 전투기의 에일러론, 조종 케이블은 트윈 붐을 통해 꼬리 부분으로 연결되었다. 그런 다음 도르래를 통해 날개 조종면으로 연결되었다. 케이블 시스템에는 유격이 있었다. 많지 않았다. 최대 편향시 약 8, 분이 3인치 정도였다. 하지만 그 작은 유격은 조종간 움직임과 에일러론 반응 사이에 지연을 만들었다. 고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선회 기동 중 저속에서는 그 찰나의 지연이 제로기의 선회 안쪽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격추당하는 차이를 만들었다. 맥케나는 2달 전 공군 공병 장교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다. 장교는 케이블 장력이 규격 내에 있다고 말했다. 공장 허용 오차는 그 유격을 허용했다. 변경하면 항공기 보증이 무효화될 것이었다. 게다가 어떤 현장 정비사도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조할 권한이 없었다. 그것은 록히드사의 엔지니어링 승인이 필요했고 록히드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며 7,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맥케나는 육군 항공대의 모든 정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저질렀다. 그는 손상된 항공기에서 피아노선 한 조각을 가져왔다. 그것을 6인치 길이로 잘라 지자 모양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그것을 헤이즈 중위의 왼쪽 에일러론 조종 케이블에 장력 조절기로 설치했다. 이 개조는 8분이 걸렸다. 케이블에 0.4파운드의 장력을 추가했다. 유격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아침 검사반은 케이블 장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엔진 오일량과 탄약 적재량에 집중하고 있었다. 맥케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헤이즈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P-38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들을 향해 아침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음 17분 동안 벌어진 일은 태평양 전역의 모든 P-38 전투기가 비행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맥케나가 제로기에게 이른 첫 번째 조종사는 데이비드 첸 중위였다. 때는 1943년 7월 9일이었다. 첸은 전역에 배치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다. 맥케나는 매일 아침 그의 항공기를 정비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첸은 세크라멘토 출신이었고 맥케나는 롱비치 출신이었다. 둘 다 전쟁 전에 자동차 정비 일을 했었다. 첸은 오전 6시 15분에 전투기 소탕 임무를 위해 이륙했다. 그는 2시간 뒤 왼쪽 붐에 3개의 총알 구멍을 안고 돌아왔다. 제로기가 자신의 선회 안쪽으로 파고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였다. 첸은 교범대로 롤을 풀고 급강하해 빠져나가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행기는 반응이 느렸다. 조종관을 움직이는 순간과 항공기가 실제로 롤하는 순간 사이에 지연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제로기가 거의 그를 잡을 뻔했다. 그를 구한 유일한 방법은 그의 편대원이 제로기를 그의 꼬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사격한 것이었다. 맥케나는 총알 구멍을 보았다. 그것들은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완벽한 편향 사격이었다. 제로기 조종사는 첸을 완벽하게 조준했고 첸의 항공기가 어디에 있을지 정확히 예상했다. 첸이 강하게 롤하고 즉시 급강하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항공기가 제로기가 정확히 조준할 만큼 충분히 지연되지 않았다면 말이다. 첸은 다시 비행하지 않았다. 그의 항공기는 수리를 위해 정비창으로 돌아갔다. 맥케나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3주 뒤 그는 첸이 라바울 상공에서 다른 P-38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은 이야기였다. 선회전에 휘말렸고 충분히 빠르게 롤을 풀지 못했다. 두 번째 조종사는 윌리엄 모리슨 대위였다. 모리슨은 비행대장이었고 11대를 격추한 경험 많은 조종사였다. 그는 P-38 전투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한계점을 잘 알아듣고 영리하게 비행했다. 8월 3일 모리슨의 비행대는 오로만 상공만 2000피트에서 8대의 제로기를 요격했다. 모리슨은 첫 번째 통과에서 제로기 1대를 격추했다. 다시 선회하여 재차 공격했다. 2대의 제로기가 그를 향해 방향을 돌렸다. 맥케나는 나중에 무전교신 내용을 들었다. 모리슨은 거꾸로 롤하여 스플릿 S 기동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는 조종이 둔하게 느껴진다고 외쳤다. 제로기들은 그 기동 내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4000피트 상공에서 그를 격추시켰다. 모리슨의 편대원은 모리슨의 비행기가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마치 그가 조종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모리슨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모리슨의 정비 반장은 맥케나의 친구였다. 텍사스 출신의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었다. 로드리게스는 모리슨의 항공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잔해를 수습한 뒤 모든 것을 확인했다. 엔진 설정, 조종면 장비, 케이블 장력 등 모든 것이 규격 내에 있었다. 항공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조종사 과실로 되어 있었다. 로드리게스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맥케나도 마찬가지였다. 8월 중순까지 맥케나는 17명의 조종사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몇몇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은 비행 전 점검을 하면서 잠시 만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모든 항공기를 정비했고 정비 기록에 서명했으며 그들이 활주로로 이동하여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돌아왔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돌아온 이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P-38 전투기가 급기동 시 반응이 느렸다. 조종 입력과 항공기 반응 사이에 약간의 지연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그것이 그저 이 항공기의 조종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무거운 전투기였고 조종면이 커서 어느 정도의 지연은 예상되었다. 그러나 맥케나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종 케이블을 정비할 때 그 지연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느꼈다.
시스템 내의 그 작은 유격이었다. 그는 정비 중에 케이블을 당길 때 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정 음색, 일종의 낮은 팅 하는 소리가 났다. 느슨한 케이블은 단단한 케이블과는 다른 소리가 났다. 맥케나는 그 차이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P-38 전투기의 케이블은 약간 느슨하게 들렸다. 규격 내였지만 느슨했다. 그는 모리슨이 죽은 다음 날 저녁 로드리게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로드리게스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맥케나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해결책이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둘 다 군법 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미국 조종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모든 브리핑에서 그것을 강조했다. 모든 훈련 비행에서 그것을 반복했다. 제로기와 선회전을 벌이지 마라. 속도를 이용하라. 고도를 이용하라. 치고 빠져라. 교리는 명확했다. 문제는 전투가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로버트 헤이즈 중위는 2달 동안 뉴기니에 있었다. 그는 아이오와 출신의 23살 농부 소년이었다. 6번의 전투 임무를 비행했지만 킬 수는 연기였다. 그가 나쁜 조종사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규칙은 그를 사격할 수 없는 위치에 계속해서 놓이게 했다. 3번째 임무에서 헤이즈는 고고도에서 제로기를 향해 급강하했다. 교범대로 시속 400마일까지 속도를 높인 후 태양을 등지고 들어갔다. 그는 제로기를 총기 조준령에 넣고 편향 사격을 위해 조준하기 시작했다. 제로기는 왼쪽으로 급선회하며 급강하했다. 헤이즈는 따라가려 했다. 그의 P-38 전투기는 선회했지만 진흙탕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공기가 향했을 때 제로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헤이즈는 기동을 풀고 고도로 다시 상승했다.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다. 4번째 임무는 더 나빴다. 헤이즈와 그의 편대원은 15,000피트 상공에서 2대의 제로기를 기습했다. 헤이즈는 첫 발을 쏘았지만 빗나갔다. 제로기는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헤이즈는 따라가기 위해 롤했다. 그의 편대원은 위에서 2대의 제로기가 더 접근하고 있다고 외쳤다. 헤이즈는 수평으로 롤하여 급강하해 빠져나가려 했다. 항공기는 반응했지만 느렸다. 급강하하는 제로기 중 한 대가 헤이즈의 오른쪽 붐에 2번째 연발 사격을 퍼부을 만큼 충분히 느렸다. 그것은 20mm 기관 포탄이었다. 탄환은 관통하지 못했지만 헤이즈를 너무 심하게 겁먹게 해서 그는 교전을 중단하고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채로 기지로 향했다. 5번째 임무에서 헤이즈는 그의 편대원이 죽는 것을 보았다. 편대원의 이름은 토마스 파커 중위였다. 보스턴 출신의 21살이었다. 그들은 함께 훈련을 받았다. 8월 14일 파커는 핀치하펜 상공의 공중전 중에 편대에서 이탈했다. 2대의 제로기가 그의 꼬리를 잡았다. 파커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강하게 롤하고 방향을 바꾸고 시저스 기동을 시도했다. 제로들은 모든 기동 내내 그와 함께 있었다. 헤이즈는 무전으로 파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의 목소리에서 공황 상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비행기가 충분히 빠르게 선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총소리를 들었다. 파커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헤이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대부분의 비행 대원도 마찬가지였다. 파커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의 개인 소지품은 포장되어 집으로 보내졌다. 그의 P-38 전투기는 전투 손실로 처리되었다. 정비 기록에는 기계적 문제가 없다고 기록되었다. 공식적인 원인은 방어 기동 중 조종사 과실이었다. 맥케나는 파커가 죽던 날 아침 그의 항공기를 정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엔진 타이밍, 조종면 정렬, 규격 내 케이블 장력까지. 항공기는 괜찮았다. 하지만 파커는 어쨌든 죽었다. 그리고 맥케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조종장치의 찰나의 지연, 교범에서 허용된다고 했던 그 작은 유격이 파커를 죽인 것이었다.
모리슨과 첸, 그리고 14명의 다른 조종사들을 죽였던 것처럼 말이다. 가장 나쁜 점은 냄새였다. 매일 아침 맥케나는 정비구역에서 일했다. 항공유, 뜨거운 금속, 유압유 냄새가 그의 코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항공기의 냄새였다. 그 항공기들 중 일부는 돌아올 것이고 일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맥케나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다. 같은 냄새를 맡으며 더 많은 항공기를 정비하고 더 많은 조종사들이 그들을 살려둘 만큼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기계에 타러 걸어가는 것을 지켜볼 것이었다. 8월 16일 저녁, 헤이즈는 정비구역으로 왔다. 그는 맥케나가 자신의 P-38 전투기를 정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헤이즈는 맥케나가 비행기를 더 빨리 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고 했다. 헤이즈는 규정 준수 여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기회를 원했다. 맥케나는 헤이즈를 바라보았다. 그는 두려움을 보았다. 절박함을 보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한 아이를 보았다. 맥케나는 헤이즈에게 아침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었다. 맥케나는 그날 밤 혼자 일했다. 정비 경납고는 2300시 이후 조용했다. 대부분의 승무원은 잠자리에 들었다. 멀리서 발전기 윙윙거리는 소리와 머리 위 조명에 부딪히는 곤충 소리만이 들렸다. 공기에서는 엔진 오일과 열대지방의 습한 냄새가 났다. 그는 헤이스의 P-38 왼쪽 붐에서 검사 패널을 분리했다. 금속은 낮의 햇빛으로 여전히 따뜻했다. 안쪽에는 에일러론 제어 케이블이 일련의 도르래를 통해 꼬리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맥케나는 두 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당기면서 느슨함을 느꼈다. 장력이 잡히기 전에 대략 8분의 3인치 정도의 유격이 있었다. 그의 손은 그리스로 뒤덮여 있었고 온종일 정비 작업으로 손가락이 아팠다. 그러나 그는 그 느슨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그 피아노 와이어는 이 주전에 지상 선회한 손상된 P-38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항공기는 폐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맥케나는 보급창으로 가기 전에 유용한 부품들을 챙겼다. 방향타 트림 시스템의 6인치 고장력 피아노 와이어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자신의 공구 가방에 넣어 두었다. 이제 그는 이유를 알았다. 그는 경납고 바닥에 와이어와 펜치 한 쌍을 들고 앉아 그것을 GZ자 모양으로 구부렸다. 와이어는 뻣뻣했고 펜치에 저항했다. 그의 손은 2번 미끄러졌고 두 번째 시도에서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피 때문에 와이어가 미끄러웠다. 그는 작업복에 피를 닦고 계속 작업했다. 구부리는 작업을 정확히 하는데 8분이 걸렸다. GZ 자 모양은 인라인 텐셔너 역할을 하며 케이블에 충분한 예압을 가해 느슨함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붐 안쪽 공간은 협소했다. 맥케나는 한 손으로는 손전등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작업해야 했다. 빗줄기는 계속 움직였다. 그림자가 케이블 시스템 위로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의 어깨는 붐 구조물에 끼어 있었다. 금속 모서리가 그의 팔을 파고들었다. 그는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도르래 연결부에서 케이블을 분리했다. 그의 손가락은 클레비스 핀을 더듬었다. 그는 그것을 떨어뜨렸고 붐 어딘가에서 튀어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5분 동안 더듬거리며 그것을 찾았다. 그 시간 내내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만약 공병 장교가 그가 비행 제어 시스템에 무단 개조를 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었다. 아마도 불명예 제대나 진격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맥케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헤이스는 죽을 것이었다. 그는 케이블 끝과 도르래 사이에 피아노 와이어 텐셔너를 삽입하고 케이블을 다시 연결했다. 장착은 빡빡했다. 그는 클레비스 핀을 강제로 밀어 넣어야 했다.
그것이 마침내 제자리에 고정되자 그는 손으로 장력을 시험하고 케이블을 당겼다. 느슨함이 없었다. 제어면이 즉시 움직였다. 완벽했다. 맥케나는 검사 패널을 다시 부착하고 도구들을 정리했다. 그는 와이어와 손의 피를 닦았다. 그리고 새벽 1시 15분에 경납고를 걸어 나갔다. 열대지방의 밤은 습하고 고요했다. 멀리서 그는 항공기 엔진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일본군 야간 폭격기들이었을 것이다. 그 소리는 그의 위를 움켜쥐게 했다. 그는 방금 비행 제어 시스템을 무단으로 개조했으며 비표준 부품을 사용했고 최소한 12개의 규정을 위반했다. 만약 비행 중 개조가 실패하면 헤이스는 추락할 것이고 맥케나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한다면 헤이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맥케나는 자신의 침대로 가서 잠들지 못했고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침 6시 30분에 그는 비행장으로 걸어갔다. 승무원들이 헤이스의 항공기에 연료를 채우고 무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헤이스가 비행 전 브리핑을 위해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조종석에 오르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아침 7시 42분에 헤이스는 이륙했다. 맥케나는 비행장에 서서 P-38이 아침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것이 다른 16대의 항공기와 편대를 이루어 일본 영공을 향해 북서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교전은 아침 8시 14분에 시작되었다. 헤이스의 P-38 4대 편대는 환만 상공 13,000피트에서 일본군 900을 요격했다. 아침 해가 그들의 뒤에 있었고 이는 급강하 공격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다. 헤이스는 세 번째 위치에서 비행하고 있었다. 그의 소대장은 급습을 알렸다. 그들은 급강하했다. 헤이스는 편대 후미에 있는 제로기를 선택했다. 그는 고도에서 급강하하며 시속 380마일까지 속도를 올렸다. 제로기가 그의 조중형 안에서 점점 커졌다. 헤이스는 동체에 그려진 우길 문양과 캐노피 안의 조종사 머리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반가쇠를 당겼다. 4정의 59경 기관총과 한 정의 20mm 기관포가 맹렬히 발사되었다. 예광탄이 뻗어나갔다. 대부분 빗나갔다. 몇 발이 제로기의 날개에서 불꽃을 튀겼다. 충분하지 않았다. 제로기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하며 급강하했다. 헤이스는 따라잡기 위해 선회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느꼈다. 비행기는 즉시 반응했다. 지연도, 지체도 없었다. 조종관이 움직이자 항공기는 즉시 롤링했다. 헤이스는 자신의 P-38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치 비행기가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그가 명령하는 순간 실행하는 것 같았다. 그는 평소 절반 정도의 시간 만에 90도로 롤링하며 기술을 숙였다. 제로기는 그의 시야 안에 정확히 있었다. 그는 다시 3초간 일제 사격했다. 총알들은 제로기의 동체 꼬리에서 조종석까지 쭉 올라갔다. 제로기의 엔진이 폭발했다. 파편들이 흩날렸다. 항공기는 거꾸로 뒤집혀 아래 정글로 추락했고 검은 연기를 뿜어냈다. 헤이스의 첫 격추였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다. 그의 편대원이 위에서 제로기들이 급강하한다고 외쳤다. 헤이스는 위를 올려다 보았고 세대가 얕은 급강하로 빠르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동료를 격추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복수를 원했다. 헤이스는 스로틀을 앞으로 밀어 올랐지만 제로기들은 급강해서 더 빨랐다. 그들은 몇 초 안에 그에게 달려들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방향을 바꿔 싸우는 것이었다. 모든 본능은 그에게 계속 상승하고 계속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것이 교리였다. 그러나 교리는 오늘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왼쪽으로 급선회하고 당겼다. P-38은 그가 경험한 적 없는 움직임으로 휙 돌아섰다. 기수는 수평선 너머로 향했다. 그는 선두, 제로기를 보았다. 그것은 그를 따라 돌고 있었지만 헤이스가 그렇게 빨리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제로기는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어 있었다. 헤이스는 조준을 당겨 발사했고
제로기의 왼쪽 날개 뿌리를 맞췄다. 날개가 접혔다. 제로기는 추락했다. 30초 만에 2대를 격추했다. 나머지 2대의 제로기는 그와 가위형 선회를 시도하며 번갈아 방향을 바꿔 오버슈트를 유도했다. 헤이스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의 P-38은 즉시 선회했다. 지연도 없었고 조종 장치와 씨름할 필요도 없었다. 비행기는 그가 원하는 순간 정확히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 마치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 같았고 누군가 제어 시스템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추를 제거한 것 같았다. 한 대의 제로기가 실수를 저질러 너무 격렬하게 방향을 바꾸었고 속도를 너무 많이 잃었다. 헤이스는 그의 선회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근접 거리였다. 아마도 200피트 정도였다. 그는 발사했다. 빗나갈 수 없었다. 제로기는 산산조각 났다. 항공기 파편들이 헤이스의 캐노피를 스쳐 지나 떨어졌다. 그는 파편이 자신의 오른쪽 붐에 부딪히면서 P-38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3대를 격추했다. 4번째 제로기는 도망쳤다. 헤이스는 추격하지 않았다. 그는 연료와 탄약이 부족했다. 그는 다시 고도로 상승했고 남은 편대와 재편성하여 기지로 향했다. 전체 교전은 7분 동안 지속되었다. 헤이스가 아침 9시 3분에 도하둘에 착륙했을 때 맥케나는 비행장에 기다리고 있었다. 헤이스는 엔진을 끄고 조종석에서 나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비행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곧장 맥켄에게 걸어가서 그것이 작동했다고 말했다. 그들 둘 다 알지 못했던 것은 다른 6명의 조종사들이 헤이스의 교전을 고도에서 지켜보았다는 점이었다. 프랭크 미첼 대위는 15,000피트 상공에서 전체 전투를 지켜보았다. 미첼은 475 전투비행단의 편대장이었다. 그는 아래에서 헤이스의 편대가 제로기들과 교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헤이스의 P-38은 미첼이 본 어떤 라이트닝보다 더 빠르게 롤링했다. 그 항공기는 마땅히 나가야 할 무게의 절반인 것처럼 기동을 휙휙 해냈다. 미첼은 이 전역의 모든 조종사와 그들의 기량을 알고 있었다. 헤이스는 뛰어났지만 그 정도로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의 비행기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착륙 후 미첼은 브리핑실에서 헤이스를 찾았다. 헤이스는 여전히 아드레날린으로 흥분해 있었고 세대 격추를 확정하는 전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을 떨고 있었다. 미첼은 그에게 무엇이 달랐는지 물었다. 헤이스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비행기가 오늘 더 잘 반응했고 더 빨랐다는 것이었다. 미첼은 정비부서에서 항공기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다. 헤이스는 맥케나 기술병장과 이야기해보라고 제안했다. 미첼은 2시간 후 정비구역에서 맥케나를 찾았다. 맥케나는 다른 P-38을 작업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리스로 검게 되어 있었고 작업복은 유아뷰로 얼룩져 있었다. 미첼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헤이스의 비행기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맥케나는 그를 잠시 바라본 다음 피아노 와이어 텐셔너, 케이블 개조,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한 무단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미첼은 방해하지 않고 경청했다. 맥케나가 말을 마치자 미첼은 자신의 항공기에도 같은 개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맥케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미첼이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개조는 승인되지 않았고 시험되지도 않았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둘 다 기소될 것이었다. 미첼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4명의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선회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규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맥케나는 미첼의 P-38에 동일한 피아노선 장력 조절기와 같은 설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미첼은 다음 날 아침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개선점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대원에게 비행기가 트럭처럼 움직이지 않고 전투기처럼 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편대원도 맥켄에게 그 개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20일까지 맥케나는 9대의 항공기를 개조했습니다. 소문은 비행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종사들은 정비 반장들에게 케이블 개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정비 반장들은 규정 위반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시도하려 했습니다. 맥케나는 피아노선을 자르고 GZ자 모양으로 구부려 인라인 장력 조절기로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업은 8분이 걸리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개조는 조종사들 사이에서 정비사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공학적 승인은 없었습니다. 그저 대기실과 정비구역에서의 속삭이는 대화뿐이었습니다. 헤이스는 8월 20일에 개조된 조종 장치를 사용하여 제로기 2대를 더 격추했습니다. 미첼은 8월 25일에 3대를 격추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임무에서 적기 격추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와킨스 중위는 구삽에 주둔한 49 전투 비행단의 정비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도아두라에서 전속 온 조종사로부터 개조에 대해 들었습니다. 와킨스는 회의적이었지만 한 대의 항공기에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그 조종사는 다음 임무에서 8주간의 전투 끝에 첫 격추 기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와킨스는 4대의 항공기를 더 개조했습니다. 49 비행단의 다른 정비 반장들도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초까지 뉴기니에 약 40대 P-38기가 이 개조를 마쳤습니다. 도아두라의 공학 장교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정비 반장들은 검사 전에 장력 조절기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 시에는 조종 케이블의 장력이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종사들도 알고 정비사들도 알았지만 아무도 장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격추 비율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는 남서태평양의 미국 조종사들이 제로기 1대를 격추할 때마다 P-38기 2대를 잃었습니다. 8월에는 1.3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9월에는 거의 대등해졌습니다.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일본군이 알아차렸습니다. 일본 전투기 조종사들은 8월 말에 처음으로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11항공함대의 비행 보고서에는 미국 P-38기가 더 공격적으로 기동하고 더 빠르게 선회하며 더 신속하게 방향을 바꾼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들은 수개월 동안 효과적이었던 전술들이 갑자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부로 사카이 중자는 64대의 격추 기록을 가진 일본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진주만 공습 이후부터 미국 조종사들과 싸워왔습니다. 1943년 9월 3일 사카이는 와이와크 상공에서 P-38기와 교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를 선회 전투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P-38기가 선회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그는 미국기의 선회 방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하지만 P-38기는 그와 함께 반대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사카이는 이 기동을 수십 번 실행했습니다. 그는 P-38기가 선회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P-38기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선회했습니다. 사카이는 정면 충돌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미국 조종사가 그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사카이는 급강하하여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좌절한 채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숙련된 일본 조종사들도 비슷한 조우를 보고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다르게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공기는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이 이용하던 타이밍을 방해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보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격추된 P-38기의 잔해를 조사했지만 명확한 개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항공기들은 수개월 동안 싸워왔던 것들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엔진은 같았습니다. 무장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몰랐던 것은 그 변화가 동체 내부에 숨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원래 장비처럼 보이는 6인치 길이의 피아노선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찾았더라도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기 체계도 아니었고 새로운 엔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종 케이블 장력에 대한 사소한 개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개조가 일본 조종사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 무렵 일본 조종사들은 전쟁 초기 이후 보지 못했던 비율로 P-38기에 의해 항공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2년 동안 제로기 조종사들은 선회 전투에서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기가 무엇을 띄우든 기동으로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밀어붙이던 조종사들은 조심스럽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전술이 통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P-38기와의 선회 전투를 시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주된 이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로기의 강점은 기동성이었습니다. P-38기처럼 싸우는 것은 미국 조종사들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P-38기는 더 빨랐고 더 강력하게 무장했으며 더 많은 피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 보충하려 했습니다. 사격 전에 더 짧은 거리로 접근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적을 능가하는 선회 능력이 없는 공격성은 단지 더 빨리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9월에 여러 명의 숙련된 일본 조종사들이 7월에 완벽하게 통했던 전술을 시도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볼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했는지 몰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존재를 모르는 개조에 대항하는 전술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9월 말까지 10일 항공함대는 P-38기와의 전투에서 38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22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비율이 역전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P-38기는 제로기를 1대1 이상의 비율로 격추했습니다. 일본 지휘부는 조종사들에게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세가 없는 한 P-38기와 교전하는 것을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로기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도 설치해서는 안 되는 피아노선 한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개조는 전쟁 중에는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육군항공대 공학사령부는 1943년 10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아두라의 한 정비 검사관이 일관되지 않은 케이블 장력 측정 값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불일치들을 피아노선 장력 조절기로 추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 계통에 보냈습니다. 장교들이 무엇을 할지 논의하는 동안 보고서는 3주 동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개조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개조를 사용한 전투 비행대는 눈에 띄게 더 나은 격추율을 보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개조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한 정비사들을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사후에 조용히 승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에 록히드는 개조를 평가하기 위해 공학팀을 뉴기니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험하고 케이블 장력을 측정하고 응력 하중을 계산하고 비행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개조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설계의 일부였어야 했습니다. 록히드는 1943년 12월에 생산에 들어간 P-38 JJ형 모델의 비슷한 장력 조절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맥케나는 공식적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표창도, 어떤 훈장도, 어떤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록히드 문서는 조종 시스템 개선을 공학적 분석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맥케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헤이스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63회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1대의 일본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1945년에 아이오와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연인과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농업용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는 맥케나가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8월 17일에 헤이스는 맥케나에게 전화하여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미첼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비행대장이 되어 필리핀 전역에서 자신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16대의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공군에 남아 1963년에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독하는 모든 젊은 정비 장교에게 맥케나의 개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공학자들이 놓치는 문제들을 발견하는 1등 정비사들로부터 최고의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맥케나는 1946년까지 육군 항공대에 복무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자동차 정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1948년에 롱비치에 자신의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엔진을 정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정비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비행기를 고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1991년 P-38기 개조를 연구하던 한 군사 역사학자는 뉴기니의 정비 기록에서 피아노선 장력 조절기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 역사학자는 참전 용사 등록부를 통해 맥케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맥케나는 73살이었고 여전히 자신의 정비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는 그에게 개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맥케나는 이야기를 확인해주면서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는 이 개조가 이를 사용한 비행대들의 생존율 향상을 바탕으로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미국 조종사들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맥케나는 세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돌아온 조종사들을 기억했습니다. 헤이스, 미첼, 와킨스 그리고 다른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임스 맥케나는 2006년에 88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퍼시픽 뷰 메모리얼 파크에 묻혔습니다. 그의 부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복무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피아노선 장력 조절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국 전투기의 비행 방식을 바꿨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롱비치의 그의 정비소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뒷사무실 벽에는 작업복을 입은 젊은 정비사가 P-38 라이트닝 옆에 서 있는 빛바랜 사진이 있습니다. 뒷면에 쓰인 날짜는 1943년 8월, 뉴기니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혁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공식적인 채널이나 공학위원회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허가를 기다리지 않는 하사관과 정비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만큼 흥미로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제2차 세계대전의 더 많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들과 계속 연결되려면 구독해주세요. 각각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커뮤니티는 텍사스에서 태즈메이니아까지 걸쳐 있습니다. 참전 용사부터 역사 애호가까지 여러분은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